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글도 많이 올라올 만큼 요새 러너분들 진짜 많아졌잖아요. 제가 이전에 온 이야기할 때도 엄청 많아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관심도 장난 아니고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겠어요? 그쵸, 오늘 이야기도 요 러닝과 관련된 곳인데 여기가 꽤 예전부터 인기 있던 곳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 그 상승세가 더 미쳐 날뛰고 있는 바로 그 호카. 사실 이 친구가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알리게 됐던 게 러닝 쪽보다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유명해졌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고프코어가 한창 유행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 본디를 많이 신었던 걸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일상적으로 많이 신지만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 호카가 유독 더 핫해졌다고 느낀 게 그 저희 집 근처에 호카 매장이 하나 있는데 진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매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뭐 많아야 4-5팀 정도? 그런데 최근에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불과 한두 달 전쯤에 다시 그 매장을 갔는데 사람이 무슨 시장판도 아니고 진짜 바글바글하고 아예 입장도 웨이팅을 받고 들여보내는데, 야, 요즘 진짜 러닝 붐이다 뭐다 하더니 호카가 진짜 핫해졌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했죠. 그런데 이게 뭐 호카가 한국에서만 유별나게 핫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눈을 돌려봐도 실적이 상상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3년에 블룸버그에서 내보냈던 기사를 보면 모건 스탠리의 한 애널리스트가 하루 날 잡고 뉴욕 센트럴 파크에 가서는 가벼운 걷기나 러닝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맨눈으로 관찰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250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9%가 호카를 신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죠. 이게 숫자만 놓고 보면 이게 반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놀라운 건 이 호카가 19%로 1위를 차지했다는 건데, 더 놀라운 건 이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나이키는 17%의 점유율로 2위로 밀려났다는 거죠. 이제 막 창업한 지 15년 된 회사가 본토인 미국에서 나이키를 제끼고 메이저 러닝화가 됐다는 점에서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안 그래도 요즘 나이키가 예전만치 않다는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면서 위기론이 돌고 있는 와중에 앞마당인 미국에서 1위를 따인 걸 보면 호카의 상승세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물론 규모로 보나 매출로 보나 아직 호카가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같은 기존 강자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작은 친구지만 2018년에 매출 1억 달러의 벽을 뚫은 이후로 20년대부터는 매년 5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이 세 친구들 뺨따구를 쌍으로 칠 만큼 상승세가 장난 아니게 가파른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이키를 비롯한 여러 브랜드를 위협하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호카. 그런데 이 호카가 러닝화로 유명하다 보니까 뭔가 바이브는 미국 브랜드 같아 보여도 의외로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프랑스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살로몬 출신의 두 남자, 니콜라 메우무와 장 리크 디아르, 이 둘의 손에서 탄생한 곳이죠. 사실 이 두 남자가 호카를 설립하기 전부터 러닝에 푹 빠져있던 찐 러너였는데,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지에서 달리는 러닝이 아니라 트레일 러닝이라고 해서 산악지형에서 뜀박질하는 종목에 미쳐 있었죠. 그냥 평지에서 달리라고만 해도 벌써 숨이 헐떡일 것 같은데 그 높은 산을 뛰면서 오르내린다고 하니 저는 상상도 못할 스포츠인데, 이 형님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트레일 대회 중 하나인 울트라 트레일 디 몽블랑, 줄여서 UTMB라고 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만큼 이미 러닝의 진심이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이 트레일 러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지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흙길과 바위도 넘고 가파른 경사도 빠르게 오르내리는 종목이라고 하면 한 번 뛰고 나면 관절이 비명을 지를 것 같잖아요. 당연히 트레일 러닝을 즐기던 메흐무와 디아르도 대회를 한 번 뛰고 나면 무릎 관절에 충격이 많이 가서 매번 뛸 때마다 부상에 대한 걱정을 안고 뛰었죠. 그런데 당시 러닝화 시장이 맨발로 뛰는 것처럼 얄쌍한 밑창에 최대한 가벼운 무게에 포커스가 맞춰진 미니멀한 디자인의 러닝화들이 대세였던 시절이라 트레일 러닝처럼 험하게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취약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 등산만 가보더라도 올라가는 거야 뭐 어찌 올라간다 쳐도 내려갈 때는 힘도 다 풀려서 다리도 후들거리면서 내려와야 되는 게 진짜 고역인데, 이게 까딱하면 부상당하기 딱 좋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가 부상의 위험도도 훨씬 높고 빨리 달릴 수도 없다 보니 메후무와 디아르는 가벼운 무게에만 신경 쓴 기존 신발들의 불만이 쌓여가다가 장거리 경주와 내리막길에서 도움이 되는 쿠셔닝과 보호 기능을 갖춘 신발을 만들기로 마음먹게 되죠.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그 러닝화를 만들기보다는 내리막길을 달릴 때 도움이 될 만한 신발 커버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에? 신발 커버라니 대뜸 그게 뭔 소리야? 라는 반응이 나올 텐데, 이게 뭔 소린 거 아니? 산 정상까지 오르는 건 내려가는 거보단 리스크가 적으니까 일단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뭐 그냥 올라간다 치고, 그렇게 정상에 딱 도착하면 준비해둔 요 커버를 쓱 꺼내서 신발에 장착한 다음 빠르게 내려가는 요런 구상을 했던 건데, 그 겨울 산행에서 쓰는 아이젠 있죠? 그것처럼 신발 밑창에다가 푹신한 무언가를 한 겹 씌운다는 거였죠.
당시 만들었던 개발품을 보면 이렇게 신발에 더싱같이 씌우는 뭔가 좀 요상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신발보다는 일종의 액세서리 개념에 더 가까운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능을 더 개선하고 어느 정도 개발의 방향성도 잡혀가다 보니까 처음 구상했던 더신의 모습에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더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뭔가 점점 신발에 가까워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둘이 러닝화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실은 신발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개발 방향을 바꿨는데 그동안 뛰었던 트레일 러닝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을 크게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쿠셔닝과 안정성 이 둘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만들기로 말이죠. 그렇게 한번 판을 갈아엎고 탄생한 아이디어가 지금의 호카를 입게 해준 두꺼운 밑창이었는데요. 당시 메우무가 기획 단계에서 했던 신발 밑창을 좀 두껍게 만들면 가벼우면서도 반응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 산악자전거가 크고 두꺼운 바퀴로 험한 지형을 극복하고 커다란 플레이트로 눈 위를 날아다니는 스키에서 영감을 받아 두툼한 밑창의 신발을 만들기로 하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당시 러닝화 시장이 얇고 가벼운 스타일의 디자인이 주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메우무와 디아르의 이런 아이디어는 대세를 완전히 역행하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이 둘은 밑창을 두껍게 해서 쿠셔닝과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면 편안해지는 건 물론 부상을 줄일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본인들의 계획을 진행시켰어요. 그래도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치고 하나하나 뜯어고치면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고 시간은 흘러 2009년이 돼서야 뭔가 좀 신발 같은 시제품도 하나 개발하는데요. 물론 성능에 모든 걸 몰빵하고 개발했다 보니 순수하게 기능만을 위한 요런 디자인이 나온 거라고 하는데 딱 봐도 뭔가 두툼한 게 보기만 해도 푹신해 보이긴 하죠. 아무튼 이렇게 시제품도 만들어졌겠다. 그럼 얼른 테스트부터 해봐야겠죠. 메후무와 디아르는 이 신발을 신고 여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게 밑창이 원체 두툼해서 다른 신발들에 비해 더 빠르고 편하게 달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내리막길에서도 빨리 달릴 수 있었다 보니 평소 기록보다 무려 5초나 단축시킬 수 있었죠. 그제서야 이 둘은 드디어 이걸 시장에 내놔도 되겠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 시제품에서 디자인도 더 다듬고 기능도 조금 손보고 나서야 마침내 그들의 첫 신발 마파테가 탄생하는데요. 참고로 이 모델이 지금도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는 나름 장수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마파테의 개발과 함께 그들이 추구하는 신발하고 이미지가 딱 맞는 이름 마오리어로 땅 위를 날다를 뜻하는 호카 오네오네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러닝화 시장 공략을 준비하죠. 자, 이렇게 물건이 준비됐으면 그럼 다음 단계는 요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겠죠. 그래서 메우무와 디아르는 같은 해 12월에 열린 한 박람회에서 본인들의 첫 작품을 공개하자는 생각으로 신발 몇 켤레와 함께 기대감을 안고 참가했죠. 그렇게 미니멀한 디자인의 러닝화들이 대세인 시장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으로 도전하면 아주 작은 기회라도 생길 거란 믿음으로 맥시멀리스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크다란 밑창을 무기로 경쟁자들에게 들이받을 각오로 참전한 메우무와 디아르.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 건지 호카는 이 박람회로 뜻밖의 기회를 잡고 나름 성공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 박람회에 올더 러닝 컴퍼니 줄여서 BRC라고 하는 미국 러닝 전문 매장의 공동 설립자이자 전 마라톤 챔피언 마크 플라체스가 방문했던 건데 메우는 플라체스를 보자마자 그래 저분한테 직접 평가를 받자 라는 생각이 번뜩이더니 지나가던 플라체스를 붙잡고 호카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달라고 요청했어요. 플라체스 입장에서는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와서 웬 요상하게 생긴 신발을 들이밀고 대뜸 부탁하니까 이게 뭐지 싶었을 텐데 그래도 뭐 새로운 경험이다 생각하고 이 신발을 신어봤는데 어라? 생긴 거랑은 다르게 엄청 편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푹신하고 착 감기는 호카만의 느낌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신발을 본인 매장에서 팔고 싶다면서 준비된 물량 전부를 사가겠다는 딜을 걸었죠. 이 두툼한 신발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런 쿨 거래가 성사되나 싶은데 설마 하고 말을 걸었던 메우무는 속으로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겠죠. 호카가 박람회에 참가했을 당시 중국에 있던 생산 공장에서 1000켤레를 생산할 예정이었던지라 메우무는 이런 상황을 플라체스에게 설명하고 일단 가장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물량을 싹싹 긁어 모아 770켤레를 팔 수 있었고 이후로도 BRC에 신발을 공급하는 계약까지 따내면서 호카는 공개와 동시에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고 주요 활동 무대도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옮기게 되죠. 그렇게 박람회를 마치고 호카의 마파테는 2010년에 정식 출시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워낙 특이한 디자인이었던 데다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리고 아식스 같은 터줏대감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던지라 디자인으로 눈길을 한번 줄 수는 있어도 딱 거기까지가 끝이었던 거예요. 아니 일단 신어나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도조차 안 하다 보니까 피드백도 듣지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신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메타로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개털이 될 게 뻔하니까 메우무는 이 신발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다가 이 신발의 소문을 널리 퍼뜨려줄 만한 유명인을 한 명 포섭해야겠다는 생각에 관련 인물들을 쭉 탐색하다가
칼 멜처라는 울트라 마라톤 선수에게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칼 멜처와 만났을 때도 이전의 박람회 때와 같이 구차한 설명을 길게 늘여놓기보다는 직접 경험해보는 게 확실하니까 일단 한번 신어봐 라고 하면서 호카를 신겨서 동네 몇 바퀴를 돌게 한 거죠. 칼도 처음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으면서 신발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막상 신고 돌아다녀 보니까 어라? 이것 봐라,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호카의 쿠션감이 계속 생각났는지 매운무가 방문하고 3달 뒤에 기존에 있던 신발 스폰서를 해지하고 호카와 새로운 파트너십까지 맺으면서 칼은 호카의 첫 후원 선수가 되죠. 이후 칼이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론 사람들이 이 신발을 광대 신발처럼 보인다고 했지만 저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위 위를 달릴 때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거든요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호카에 푹 빠져버렸다고 하는데, 호카의 신발을 착용하고부터는 칼의 기록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건 물론 2011년에는 그의 첫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이후 수차례 우승 타이틀을 따내고 마는데요. 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선수들도 호카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착용하는 사람들도 늘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엄청난 공을 세우죠. 덕분에 이 두꺼운 밑창의 호카는 러닝 커뮤니티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지나 전 세계 마니아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볼더 러닝 컴퍼니 외에도 더 많은 러닝 매장에서 호카의 두꺼운 신발이 판매되는 계기가 돼요. 이렇게 선수 후원을 시작으로 덩달아 매니아층에게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호카. 물론 호카가 추구하는 편안함이라는 방향성은 부상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러너들의 공감을 얻고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초반에도 언급했듯이 메우무와 디아르가 트레일 러닝에 포커스를 맞춰 만든 신발이기도 했고 찾는 사람도 극소수의 매니아층이었다 보니 뭔가 성장의 한계가 명확해 보였던 건데요. 그러던 와중에 마크 플라체스와 함께 BRC의 공동 설립자였던 조니 할버스타트가 한 기업에다가 호카를 소개해주면서 나만 알던 브랜드 호카가 모두가 아는 호카로 바뀌게 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어그부츠 아시죠? 겨울에 신는 요 털 달린 친구요. 이 어그부츠로 유명한 어그를 비롯해 여러 신발 브랜드를 소유한 미국의 데커스라는 곳이 있는데, 할버스타트가 데커스의 한 임원에게 호카를 인수하라고 권했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성사된 거냐면, 할버스타트가 본인의 매장에다가 호카를 입점시켜서 파는 입장이었지만 요게 볼 때마다 너무 괜찮았다 보니 이게 진짜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방법이 라고 하면서 아예 회사를 사버리고 싶을 만큼 호카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해줬으면 했던 건지 당시 데커스의 임원이었던 짐 반 다인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매장에 어마어마한 요문이 하나 있는데 자네 회사에서 인수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서 호카를 인수하라고 권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데커스의 임원들은 호카를 실물로 보고 착용도 해보면서 오랜 조사를 했고 어느 순간 이 호카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지 2013년에 호카를 110만 달러에 인수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호카가 작년에만 18억 달러를 넘게 벌어다줬으니까 진짜 해자도 이런 해자가 없어 보이는데, 당시 인수를 진행했던 임원인 짐 반 다인이 2013년에 한 잡지와 인터뷰를 했던 걸 보면 우리는 5년 안에 이 사업을 1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에 95%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호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넘쳤죠. 아무튼 이 거대 기업의 인수 덕분에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우리의 호카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었고, 매장 수도 늘리면서 유통망을 확대한 건 물론 프로 선수들과의 적극적인 스폰서십으로 마케팅에도 신경을 많이 썼죠. 이런 와중에도 호카의 아이덴티티인 두꺼운 밑창은 유지하면서 트레일 러닝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고, 특히 2014년에 출시해 달리기를 바꾼 신발이라고 평가받았던 클리프톤은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호카의 명성을 다지는 초석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신발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덕분에 마라톤 선수부터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호카의 팬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매니아층만 찾던 호카는 인기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의류를 포함한 다양한 신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줬죠. 데커스가 인수하기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한 해 매출이 300만 달러도 안 됐던 호카는 데커스라는 물주의 등장으로 인수 즉시 매출 1000만 달러를 넘기는 기염을 토하면서 2010년대 내내 러닝화 시장의 주요 브랜드로 성장했고, 이제는 연매출 20억 꼬지를 바라보는 거대한 축이 됐는데요. 초반에는 데커스 그룹 내 기타 브랜드 취급을 받던 호카가 최근 몇 년간 연평균 50%의 미친 성장률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밥줄이 되면서 진짜 신발판 미운 오리 새끼인 건가 싶은데, 두 남자가 불편한 신발을 고쳐보고자 러닝화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작은 회사 호카. 사람들한테 디자인으로 외면받던 이 호카가 이제는 나이키를 위협할 브랜드로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은데, 앞으로도 이 호카만의 정체성인 두꺼운 밑창을 유지하고 새로운 신발들을 선보여주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